이번 시간에는 설비 관리 챕터의 두 번째 설비 계획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계획은요, 사람, 물건, 설비의 관계를 파악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제품, 부품, 재료 등을 입하해서부터 최종 제품의 출하까지 경로를 계획하는 것을 설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설비 계획에는요, 투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투자 항목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합리적 투자가 있습니다. 설비의 갱신이나 개조에 의한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확장 투자가 있습니다. 현 제품의 판매량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로 양적인 확대를 하고자 할 때 하는 투자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품 투자가 있는데요. 현 제품에 대한 개량 투자나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전략적 투자가 있는데요. 위험 감소 투자 그리고 후생 투자가 있습니다. 위험 감소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사 생산을 하는 그런 방어적인 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기술, 그런 혁신을 도모하는 공격적인 투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비의 그 배치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설비 배치는 사람, 그리고 물건, 그리고 설비, 이 세 가지 관계를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얻기 위해 설비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량의 증가 및 원가의 감소, 그리고 작업 환경 및 공장 환경의 정비, 그리고 공간의 경제적 사용, 그리고 우량품의 제조 및 설비비의 절감을 목적으로 설비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설비 배치가 필요한 경우로는 새 공장을 건설한다거나 신제품의 제조, 그리고 작업장의 축소 및 확장, 설계 변경, 그리고 작업장의 이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작업 방법의 개선을 할 때도 설비 배치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고요. 설비 배치입니다. 이 설비 배치의 형태가 굉장히 잘 시험에 나오는데요. 설비 배치의 형태에는 대표적으로 기능별 배치와 제품별 배치가 있습니다. 기능별 배치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고 주문 생산과 표준화가 곤란한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우, 품종이 다양하고 소량만 생산할 경우에는 이제 기능별 배치를 하고요. 반대로 이제 그 제품별 배치 같은 경우에는 그 소품종 대량 생산할 경우에 설비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 기능별 배치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일 동정의 기계를 한 곳에 배치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설비 배치 형태이고요. 불규칙한 비율로 생산해서 원자재 재고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운반거리가 길고 운반 형식이 다양해서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반거리가 짧아지는 것이 짧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배치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참고를 보시면 기능별 배치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원재료가 있고요. A 제품과 B 제품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이 A 제품과 B 제품은 이제 프레스 작업장에서 또 프레스를 하고요. 구조 작업장에서도 작업을 하고, 그리고 연마, 도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조금씩 있는데 순서가 다른 거죠. 그래서 구조 작업장에서 우선 그 B 제품 같은 경우 구조 작업을 먼저 하고
다음 연마 작업장 가서 연마 작업을 한 후에, 그리고 밀링 작업을 하고 다시 가서 드릴 작업을 한 후에 도금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도장 작업, 이렇게 페인트 이런 걸 칠해 주는 거죠. 도장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검사 작업장을 통해서 이제 출하를 하는 그런 그 형태가 되겠고요. 이 A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스 작업장에서 프레스 가공을 마친 후에 여기 밀링 작업장으로 합니다. 밀링 작업장으로 가서 밀링 작업 거친 후에 열처리 작업 후 연마 작업장 가서 연마를 거친 후에 도장을 하고, 도장한 후에 이제 검사를 받고 포장한 다음에 이 제품을 이제 출하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그 제품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와도 그 공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작업장, 공정을 할 수 있는 그 작업장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데 굉장히 좀 효율이 낮죠. 이게 그리고 생산 과정도 공정도 되게 넓어지고요. 그래서 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제품별 배치는요, 그 기능별 배치와는 달리 소품종 대량 생산에 그 적합한 배치 형태인데요. 자, 참고 이 그림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A 제품 같은 경우에 자 1, 2, 3, 4, 5, 6, 7 이렇게 그 한다고 했을 때, 아까 A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밀링 작업, 뭐 연삭 작업, 선반 작업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그 공정이 그냥 이 A 제품 라인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겹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여기서도 선반, 밀링, 연삭 작업도 들어갈 수 있겠죠. 상관없이 이렇게 그 제품, A 제품에 필요한 공정들을 이 라인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제품은 이 라인에 1번 라인, 2번 라인을 한다면 1번 라인에 A 제품 만들기 위해서 이게 넣게 되면 쭉 굉장히 빠르게 대량 생산하는데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이게 늘어나다 보면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품종인 경우에는 굉장히 부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배치 형태고요. 작업의 흐름 판별이 용이하게 되고, 그리고 어차피 A 제품에 관련된 공정들만 모였기 때문에 조기 발견, 예방, 회복 등을 하기가 쉽습니다. 작업의 간접 작업이 적어지고요. 실질적 가동률이 굉장히 향상되겠죠. 그래서 제품 재고의 수준은 굉장히 낮고 보관 면적이 작고 공정이나 설비가 굉장히 집중되게 됩니다. 세 번째, 제품 고정형 배치입니다. 정지 제품 배치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자, 소량의 개별 특정 제품을 만드는데 적합합니다. 이 뜻은 좀 고가인 거죠, 고가. 제품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기계와 사람의 제품으로 가져오도록 강요하는 설비 배치 방식으로 작업자의 기량을 굉장히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량이나 선박 제작 등의 일회 대규모 사업에서 이용이 되고요. 이 혼합형 배치 같은 경우는 이 기능별 배치, 제품 배치, 제품 고정형 배치를 혼합시킨 배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그 기능별 배치, 공정별 배치라고 하는 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고, 제품별 배치, 라인별 배치라고 하는 것은 이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제품 고정형 배치라고 하는 것은 소량의 개별 특정 제품에 적합한 설비 배치 방식이 되겠습니다.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능별 설비 배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자, 기능별 설비 배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공정별이죠. 공정별. 자, 공정별 설비 배치의 특징으로는 이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설비 배치 방식이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형태로 불규칙한 배율을 생산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다품종 대량의 원자재 재고품이 발생하고요. 운반 거리가 길게 되죠. 운반 형식이 다양합니다.
공간 활용이 효과적이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공정별 기능별 설비 배치보다는 제품별 배치에 적합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참고를 보시면 이 PQ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다음 장에 나와 있는 GT 흐름 라인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P는 제품의 종류, Q는 생산량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제품별 설비 배치, 그러니까 제품의 종류가 적고, 그러니까 소품종이죠. 소품종, 생산량이 많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제품별 설비 배치, 그리고 기능별 설비 배치는 다품종이죠. P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할 때 적합한 배치. 그 사이에 있는 것이 GT 설비 배치입니다. 이 PQ 분석 이 그래프를 눈에 있게 공부해 두시면 이 제품별 설비 배치와 기능별 설비 배치 그리고 GT 설비 배치까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총체적 설비 배치 계획입니다. 총체적 설비 배치 계획으로는 우선 생산 제품 또는 부품의 종류 P와 예, 생산 부품의 종류죠. 자, 이 P와 Q 그리고 이게 수량이죠. 수량, 생산량, Q의 관계를 고려해서 설비 배치 형태와 유사 제품 분석에 그런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총체적 설비 배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별 설비 배치는 대량 생산 상태에서 제품 완성될 때까지 공정에 알맞도록 흐름 생산 형식으로 배치하는 것을 제품별 설비 배치였고요. 이렇게 작업 흐름이 원활하고 생산 시간이 짧고 작업장 간 거리 축소로 재고 감소, 비용 감소, 생산 통제에 용이하고요. 하나 또는 소수의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반복 생산하는 라인 공정에 적합하고요. 기능별 설비 배치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인 경우에 생산 설비를 기계 종류별로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다품종 소량 생산인 경우에는요. 자, 이제 GT 흐름 라인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품별 설비 배치와 기능별 설비 배치는 자,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인지 그리고 소품종 대량 생산인지만 구분하시면 되고, 이 GT 흐름 라인을 보시고 이제 PQ 분석에 대한 그래프를 아셔야 되는데요. 그 전장에 나와 있는 PQ 분석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이 Q 생산량을 뜻하고요. 그리고 X축이 P 종류를 뜻합니다. 제품의 종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A, 자, 이 부분이 B, 이 부분이 C라고 하면 이 A라고 하는 것이 자, 제품의 종류가 적고 소품종이죠. 소품종 생산량이 많습니다. 제품별 라인별 설비 배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B는 종류가 많고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겠죠. 자, 기능별, 공정별 설비 배치가 되겠고요. 이 사이, 이 제품별 공정 설비 배치와 기능별 설비 배치의 사이에 있는 것이 이 GT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T 흐름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부품을 그룹으로 모아서 하나의 로트로서 가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설비 배치.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그룹화를 시켜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트라고 하는 것은 자, 그룹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룹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이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그룹화 시킨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GT 흐름 라인은 유사한 부품 그룹의 가공 공정이 같아서 가공의 흐름이 동일한 경우에 설비 배치로
대량 생산에서의 흐름 생산 형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T셀, GT센터 이렇게 순인데요.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생산율 낮고 가장 수준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T 흐름 라인이 가장 그 생산율이 높고 바람직한 그런 설비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공 공정이 같고요. 자, 제품별과 자, 공정별 이런 설비 배치를 자, 혼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A와 B 이게 1그룹이고 유사 그룹입니다. C와 D가 유사해서 2그룹을 묶었을 때 이것은 1, 2, 3, 4 이렇게 공정을 나누게 되고 C, D는 2그룹은 자, 2, 3, 4, 1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이렇게 그룹화 시켜서 생산 라인을 이렇게 혼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서를 맞춰주는 거죠. 말 그대로 기능별 그 제품과 설비 배치와 그리고 이제 그 제품별 그 설비 배치에 그 혼합한 그런 배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T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기계그룹에서 속하는 모든 부품이나 대부분의 부품 가공을 할 수 있는 설비 배치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모든 부품이나 대부분의 부품 가공을 할 수 있을 때는 좋지만 굉장히 그 많은 부품들, 모든 부품들을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돌아가는 그런 설비가 분명히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생산 효율이 좀 GT 흐름 라인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T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종류의 작업에서 가공 방법이 유사한 부품의 그룹을 가공할 수 있는 같은 성능의 기계를 각각 모아서 배열한 설비 배치 형식인데요. 이것은 자, 이 기능별 배치 형식과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능별 배치보다는 조금 좀 효율적이지만 그래도 GT 흐름 라인, GT 셀, GT 센터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가장 수준이 낮은 설비 배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T 흐름 라인 이 가장 수준이 높고요. 그 다음에 GT 셀 그리고 GT 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비의 신뢰성 및 보존성 관리입니다. 자, 신뢰성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의가 중요합니다. 신뢰성의 의미는 언제나 우리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고장이 없다, 신뢰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것은 이제 고장이 배치한 설비가 고장이 얼만큼 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냐, 그리고 설비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의 그 질을 얼마만큼 유지시킬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에서는 이제 고장률과 평균 고장 간격, 평균 고장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고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률은 여기서 고장은 failure라고 이제 표기를 합니다. 일정 기간 중에 발생하는 단위 시간당 고장 횟수를 고장률이라고 하고요. 이 평균 고장 간격 MTBF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 M은 mean, time, 그 다음에 between, failure. 네, 고장 수에 대한 전 사용 시간의 비, 고장률 역수가 됩니다. 이제 고장 간격이죠. 평균 고장 간격. 그리고 평균 고장 시간은 자, mean time to failur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TBF, MFF, MTTF죠. MTTF. 이 평균 고장 시간도 있고요. 하나 더 하자면 자, 고장 복구 자, 수리 시간도 있습니다. 고장 복구 수리 시간은 자, MTTR로 하는데요.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고장 시간을 고장
횟수로 나타내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MTTR이라고 하는 것은 자, mean time to repair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 약자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MTBF, MTTF 이 용어 꼭 알아두시고요. MTTR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MTBF, MTTF, 그 다음에 MTTR에 대한 관계는 MTBF는 자, 평균 고장 간격은요. 평균 고장 시간 MTTF 더하기 고장 복구 수리 시간이죠. MTTR을 더한 값이 평균 고장 간격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성입니다. 보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이 실시할 때 규정 시간 내에 보존이 종료되는 확률을 보존도라고 하는데요. 보존성은 보존에 대한 용이성을 나타내는 성질입니다. 설비가 정상이라고 하면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정상에서 고장이 났다는 것은 이제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불신뢰성이라고 하고요. 고장이 잘 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고장 났다가 정상으로 고쳐졌다. 이것은 수리가 용이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존성이 있다는 거고 수리가 용이하다, 보존이 용이하다, 수리가 용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용성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요. 유용성은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뢰도와 보존도를 종합한 평가 척도를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상 설비에서 고장이 나게 되면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장 난 설비를 그 정상으로 고쳤을 때는 이제 보존이 용이한 보존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도와 보존도를 종합한 평가 척도를 유용성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순간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보존성, 유연성을 나타내는 그런 척도, 고장 도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을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부하 시간 분의 고장 횟수 곱하기 100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존성을 나타내는 척도로는 고장 강도율이 있는데요. 고장 강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시간 분의 고장 정지 시간 곱하기 100. 유용성을 나타내는 것은 설비 가동률을 나타내는데요. 부하 시간분의 정미 가동 시간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고장 간격은 MTBF는요. 고장률의 역수가 됩니다. 다음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여기 신뢰성과 보존성, 유연성을 나타내는 척도들은 이렇게 고장 도수율, 고장 강도율, 설비 가동률이 있는데 이게 경제성을 나타내는 척도는요. 제품 단위당 보전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품 단위당 보전비는 생산량분의 보전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네, 경제성을 나타내는 그런 척도가 되겠고요. 이 설비 유효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가동률 곱하기 속도 가동률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공식들은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거 항상 출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척도, 보존성을 나타내는 척도, 유연성을 나타내는 척도, 설비 유효 가동률을 구하는 공식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베스트허브 곡선입니다. 베스트허브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스트허브가 욕조인데요. 이 곡선이 욕조처럼 생겼다고 해서 베스트허브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베스트허브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에 따른 고장률 곡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초기 고장 기간, 자, 우발 고장 기간, 자, 마모 고장 기간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초기 고장 기간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거의 고장률이 없죠. 떨어지죠. 거의 없는 거를 초기 고장 기간이고요. 자, 우발 고장 기간에는 고장률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마모 고장 기간에는 이게 노후와 열화에 의해서 이렇게 고장률이 높아지는데요. 이 세 가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고장기에는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고장률이 감소하고 예방 보전이 거의 필요 없는 고장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고장기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수명이 짧은 것, 그리고 설계가 불량한 것, 제작 불량에 의한 약점들이 초기 고장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발 고장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고장률이 일정한데 설비 열화 패턴에서 개선 개량이 절대 필요하고요, 예비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효 수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유효 수명이에요. 유효 수명. 우발 고장의 원인은요, 그 안전 계수가 낮은 경우 스트레스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과부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설비가 이제 계획이 잘못됐다거나 제작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고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고장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발 고장기입니다. 세 번째는 마모 고장기인데요. 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의 피로, 노화 현상 등에 의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제 노후화 되겠죠. 그래서 고장률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모 고장기에는요, 사전에 열화 상태를 파악을 하고 사전에 열화 상태를 파악을 하고요. 일상 점검에서 청소, 급유 등을 이제 잘 해두면 열화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노후화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후화되는 그런 속도를 낮춰줌으로써 부품의 수명을 관리만 잘해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품포를 구입해서 설치 후 시험 가동 중에 축봉부에 누설이 생겨서 목표한 양정으로 올리지 못해서 메카니컬 실 교체해서 가동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어느 구역의 고장기에 해당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는 이제 베스트 오브 이제 곡선이 나와 있죠. 1번은 이제 초기 고장기, 2번은 이제 우발 고장기, 3번은 이제 마모 고장기인데요. 새 펌프를 구입해서 설치 후에 시험 가동 중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고장이. 그러면 이제 초기 고장, 초기 구역이겠죠. 초기 구역, 초기 고장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설비의 경제성 평가입니다. 설비의 경제성 평가로 설비 관련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좀 전에 그 유용성에서 정미 가동 시간이 나왔었는데, 정미 가동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계를 가동해서 직접 생산하는 시간이고요. 무부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정지하고 있는 시간, 부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미 가동 시간에 정지 시간을 부과한 시간입니다. 정미 가동 시간 플러스 정지 시간을 하면 부하 시간이 된다는 거죠. 정지 시간은 이제 준비 시간이란지 대기 시간, 설비 수리 시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기타 시간은 조업 시간 내에 전기 압축기 등이 정지해서 다른 것들로 인해서 작업이 불능해진 시간이나 조회, 공간 진단 등을 나타내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조업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시간, 무부하 시간, 기타 시간을 합친 시간으로 잔업을 포함한 실제 가동 시간을 조업 시간이라고 하고요. 가동 시간은 부하 시간에서 고장, 품목 변경된 작업 준비 이런 시간 등을 뺀 실제 설비가 가동된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업 시간을 보시면
이 부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비 가동 시간 플러스 정지 시간이 되겠고요. 이 부하 시간에 이제 기가 정지하고 있는 시간인 무부하 시간과 그리고 전기 압축등이 정지해서 이제 다른 기타적인 사유로 인해서 작업 불능 시간이 생기거나 건강지간 시간 이런 것들 기타 시간을 더한 모든 시간들을 합쳐서 조업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럼 설비 종합 효율입니다. 종합 효율은 이렇게 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가동률, 성능 가동률, 양품률 이렇게 곱하면 이 설비의 종합 효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 보정 수행률은 자, 예방 보전 계획 건수 분의 예방 보전 건수 곱하기 100, 제품 단위 보전비는 생산력 분의 보전비 총액 곱하기 100. 요게 경제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능 가동률은요, 이론 생산량 분의 실제 생산량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속도 가동률 곱하기 실질 가동률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 가동률은 시간 가동률 곱하기 속도 가동률. 시간 가동률은 부하 시간에서 정지 시간을 뺀 것을 부하 시간을 나누는 것을 시간 가동률이라고 하고요. 속도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사이클 시간을 그 실제 사이클 시간으로 나눈 값을 속도 가동률이라고 합니다. 실질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 곱하기 실제 사이클 시간 그리고 시간은 이제 부하 시간 마이너스 정지 시간 나눈 값을 실질 가동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부분 이 식은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공식입니다. 계획잡기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 식이 틀린 것은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어떤 것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다음 로스 계산 방법이 잘못된 것은 계획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하 시간에서 정지 시간을 뺀 시간을 자, 부하 시간 나눈 값이었죠. 맞고요. 속도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사이클 시간 곱하기 실제 사이클 시간 맞습니다. 실질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생산량을 실제 사이클 시간과 곱해서 그 값을 자, 부하 시간과 정지 시간을 뺀 값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실질 가동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성능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 가동률 곱하기 실질 가동률 곱하기 곱하기가 아니죠. 여기 나눈 부하 시간 마이너스 정지 시간 나눈 것이 아니라 자, 이 속도 가동률 곱하기 실질 가동률 혹은 자, 이론 생산량 분의 실제 생산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답은 자, 틀린 것은 자, 4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설비의 경제성 평가 방법입니다. 설비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자, 비용 비교법 그리고 자본회수법, 자, MAPI 방법, 자, 신 MAPI 방법 등이 있는데요. 우선 비용 비교법 먼저 보면 이 비용 비교법에는 평균 이자법과 자, 연평균 비교법이 있습니다. 평균 이자법은 자, 연간 비용으로 이제 정액제에 의한 상각비와 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자, 보상에서 자, 갚아주는 비용을 뜻하고요. 평균 이자 및 가동비를 합한 방법을 평균 이자법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설비의 내구 사용 기간 사이에 자본 비용과 가동비의 합을 현재 가치로 이제 환산해서 내구 사용 기간 중에 연평균 비용을 비교해서 대차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는 것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그 비용 비교법은요. 이 비교법 중에 이 평균 이자법이 이 회계상에 수족과 되게 쉽게 대응하고요. 사고방식이 쉽기 때문에 평균 이자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자본회수법인데요. 자본회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비를 투자한 후에 몇 년간 일정한 금액만큼 균등하게 회수하는 방법인데요. 이곳은 신설, 증설 등의 독립 투자에는 적용하기는 쉬운데요. 교체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교체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MAPI 방법이 있는데, MAPI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 투자의 그 상호간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이 MAPI라고 하는데요. 자, MAPA라고 하는 것은 자, Machinery and Allied Product Institute. 자, MAPI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MAPI에 그 회사가 있었습니다. MAPI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이 조사부장 이 터보라는 사람이 1949년에 이게 주장을 하게 된 그 설비 교체 경제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비 교체, 그러니까 설비 교체 시에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MAPI 방법은 우선순위를 평가하고요. 근데 여기다가 긴급도 비율을 도입을 한 것이 신 MAPI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 간 그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우선순위 평가하는 것이 구 MAPI 방법이고요. 거기서 이제 긴급도 비율을, 우선순위 정할 때 긴급도 비율을 도입한 것이 신 MAPI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 투자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 중요한 비용 개념으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회수할 수 없는 과거의 원가, 고려대상이 되는 어떠한 대안에도 부과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보존 비용을 들여서 설비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생산 손실을 기회 손실이라고 합니다. 기회 손실에는 휴지 손실, 준비 손실, 회복 손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 비용과 비슷한 그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비계획 수립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정비계획은요, 설비에 대해서 정비 비용을 투입할수록 그 설비의 고장은 적어지는데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에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점검과 정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장 관리와 정비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비품 관리와 정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는 생산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리 능력, 그러니까 설비를 고칠 수 있는 설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수리 형태를 보고요. 네 번째는 수리 요원을 봅니다. 점검과 정비 계획에 일상 점검과 정기 점검이 있는데, 일상 점검으로 보면은 이제 수시로 해야 되는 점검 사안이죠. 그리고 정기 점검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계측기를 이용해서 설비의 정도 유지, 부품 사전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품 관리와 정비 계획입니다. 공사의 시기를 맞춰서 예비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설비 정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요. 부품 예비품, 그 부분적 세트 예비품, 단일기계 예비품, 란 예비품,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설비의 최적 검사 주기는요,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는데요.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C라고 하는 것은 손실 개수를 뜻하는데요. 자, 1회 소요되는 검사 비용, 분의 고장으로 인해서 단위 기간당 손실되는 비용을 값을 이제 손실 개수라고 하는데요. 이 손실 개수 곱하기 단위 시간당 장애 발생 빈도수를 곱해서 그 값을, 자, 2에서 그 값을 나눠서 값을 루트를 씌운 값이 검사 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앞서 나왔던 그 설비의 종합 효율 관계된 공식보다는 훨씬 덜 나오는데, 그래도 이 관련 공식은 알고 넘어가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비 보전의 계획과 관리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